나이 먹고는 군대 갔다 와서까지 그렇게는 하진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개팅 할 때 좀 장점들이 많았던 거. 내가 좀 금단이다라고 하더라도 어깨 이렇게 이런 그런 재미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하는 그 심리가 있었어. 나 이런 거 느끼려고 내가 그 개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상대방들이 이렇게 보면 저 금딱 같은 게 그런 생각도 좀 생각은 해보는데, 아무튼 대학은 열심히 놀아라. 근데 또 요즘 친구들은 취업 걱정에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부터 이런 선택들, 그냥 선생님 때는 그런 거 다 없었어. 그냥 점수 이거네? 여기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의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그 배치도 딱 보고 여기 있어. 아, 네. 저 이과는 싫은데 써.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쌤이 물리학과에 그걸 갔겠지. 좀 생각이 있었으면 다른 데 갔겠지. 지금 생각하면 경제학과 이런 쪽도 재밌을 것 같아. 경제 경영. 그다음에 이제 철학과 이런 부분들도 나이 들고 보니까 철학과 이런 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난 철학과 나오면 철학관 차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런 걸 가 이래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게 철학이고 삶에 필요한 게 또 물리만큼이나 철학이 필요하더라고. 거기서 뭐해요?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요? 집어서 뭘 가져? 그러니까 나도 그건 아직까지. 야, 근데 모든 학문의 중심에는, 서양 학문의 중심에는 다 철학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 만약에 로또 1등 되면 한 지금 일주일 7일 수업하고 있는 거 한 4일로 줄이고 3일 정도는 좀 대학을 좀 다시 다른 과들 이렇게 좀 다녀보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꿈꾸면서, 어제도 저 고속터미널 안에 사람들이 줄 서고 사더라고. 그래서 막 줄 서가지고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막 줄 서가지고 제발 대라. 4일만 일하고 3일을 놀아야지.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그런 기대는 그냥 행복감으로 그때 주는 나 1등 되면 뭐 할까? 그 잠깐의 행복의 값을 지불하는 거다 라는 걸 또 느꼈지. 자, 봅시다. 우리 이제 고체의 에너지띠와 반도체인데,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들 이야기하면서 12개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양자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성들은 없지만 그래도 물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양자수 제곱의 반비례수고요. 값도 13.6 큰 어려운 녀석들 아니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전자볼트 나누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들어갔다. 항상 마이너스, 물리에서 마이너스 들어가면 크기 방향이 아니고요. 얘는 이미 스칼라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건 인력이 작용한다. 또는 최대값을 얼마로 보고 싶다? 0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뭐 하는 거야?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의 편의들을 위해서. 최대값이 무한대로 커진 부분은 무한대다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이야기되는 녀석들. 두 번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누구도 양자화되어 있는 거야? 궤도도 양자화되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보호의 일가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보호의 제1가설,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원둘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자기파를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가 안정하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가설인데 그 가설이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살펴보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와 궤도는 비례관계인 거지. 즉 n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궤도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해 놓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반경이다라고 해서 RB로 써지거나 R0로 써지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가장 바닥 상태에서의 궤도는 항상 주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즉
반지름이 처음에는 1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6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들에 대한 간격들도 다음과 같이 위로 갈수록 뭐 할 수밖에 없었어? 좁아질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궤도들이 계속 커지는 그 비율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친구들이 계속 물리하고 계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좀 편할 부분이고요. 만약 이것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그냥 감각적으로 친구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에너지 둔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일 때 우리는 13.6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2였을 때 마이너스 3.4.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간격들이 굉장히 뭐였어? 줄어들다가 n이 무한대일 때 너의 값을 최대로 얼마로 보겠다? 0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뭐 이 부분들 많이 이야기했었지. 비율로 이야기하면 이미 얘가 3의 비율, 이 녀석은 1의 비율밖에 안 되고요. 각각의 계열들, 라인먼, 발머, 파시엔 계열들은 섞일 수가 없었었지. 그 다음 같은 계열에서는 에너지가 커질수록 또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의 간격들이 뭐해졌어? 좁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 다 이걸로 결국은 다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썸형 기체 분자의 경우에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저 에너지의 준위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이 그림들은 이제 공간으로 좀 우리가 확장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바닥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13 전자볼트를 가지는데 반지름이 이 공간에서 뭐하겠구나? 운동하겠구나, 존재하겠구나, 발견될 확률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지. 이쪽의 그래프를 뭘로 생각하냐면 X축을 거리로 좀 생각을 해버리자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은 X축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반경이 몇 배? 4배니까 얘가 이곳에서 운동하고 있다면 얘는 이 정도에서 뭐하고 있겠어? 운동하고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비율로 이야기하면 얘의 반지름이 1이면 얘의 반지름은 얼마? 4만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려볼까? 그 다음 만약에 n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에 있던 이 에너지가 얼마? 9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오비탈 개념하고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이 상태에서 존재하고 얘는 이 상태에서 존재하니까 당연히 바닥 상태에 있는 녀석 관찰하는 것보다 들뜬 상태에 있는 녀석들 관찰하는 게 에너지가 큰 녀석들 관찰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녀석들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 반경, 지금 이게 R1의 반경이다, 이게 R2의 반경이다, 이게 R3의 반경이다, 무한대의 반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Y축을 우리는 에너지축, X축을 우리는 거리, 반경의 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들이 그려지겠죠. 슈슈슈 예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는 등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반경으로 나타낸 그림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너지 우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물 모양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이 만약에 변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시공간이 이렇게 변해져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우리가 보통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저 에너지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 우리가 보면서 에너지가 커질수록 가지는 반경들이 뭐하고 있구나. 커지구나. 그 에너지 우물이다 라고 하는 거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것도 기본 상식인 거지. 같은 위치에서는 동등한 두 녀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죠.
누구? 양자역학의 대전제이자 깨지지 않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무엇입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서 위치가 같았을 때 같은 상태인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그래 동일한 두 상태가 동시에 한 곳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 기체 분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녀석의 에너지 우물이 나타날 테고요, 이 녀석의 에너지 우물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큰 상관이 없는 게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치? 얘와 얘 사이에 이 겹쳐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막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고 대다수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 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었거든. 이제 이걸 더 정확하게 일반화시킨 게 뭐야?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던 게 오비탈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고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대적인 거리가 뭐하니까 작으니까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1번 상태였을 때는 상관이 없어. 왜? 둘이 안 겹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겹쳐 있는 저 부분들,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에너지를 두 번째 녀석이 갖는 에너지들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도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얘들은 반경이 겹쳐버리지. 그럼 반경이 겹쳐버리니까 이 노란색이 가지고 있던 전자와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이 겹친단 말이야? 같은 곳이니까. 그럼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도 궁극적으로 양자역학 쪽은 왜? 라고 물으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의 원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결국은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고전역학 쪽 좋아하는 친구들은 재미가 없어. 이쪽으로 뭐야 그게 과학이야? 이렇게 돼버려. 근데 대세는 양자역학인 거지. 쌤도 양자역학 쪽보다는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 쪽의 원인 결과가 더 재밌거든. 이 녀석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반화해서 이렇게 위치 예측하고 이게 가능한데,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으로 좀 낮네, 맞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은 못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와 같은 위치에 만났네? 지네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상호작용을 쭉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냐면 한 10만 분의 1 정도로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가지면서 각각 살며시 다른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공간에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이건 거지. 그래서 매우 미세한 10만 분의 1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니까 근데 거의 느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뭐 하는구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럼 이 녀석이 두 번째에서 이 주황색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 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 얘가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겹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하겠어? 미세하게 10만 분의 1 정도로 계속 미세하게 차이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들이 거의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띠 이론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지. 밴드 시어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띠 이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녀석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고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 베이스는 어디에서? 이미 수소의 원자 모형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기체 부분들은 거의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지고 놀면 돼. 그래서 약간씩 용어만 달라지는 거야. 너를 보고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에너지의 준위들이 어느 특정한 에너지들이 갖는다, 양자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체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바닥 상태의 에너지,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이 녀석들이 겹쳐지는 이 녀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체에서 이러한 녀석을 보고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에너지 준위의 연속인 T라고 설명을 하자. 그래서 에너지 T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준위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야. 연속해서 뭐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런 곳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야. 에너지 T가 아닌 공간에서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금지된 T, 그래서 용어들 혹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친구들 부담감 갖지 마시고 수소 원자 모형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들을 보고 우리는 허용된 T, 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용어가 허용된 T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의무를 물어보기에도 좀 그래. 파울리 베타 원리를 물어보기에도 좀 그래. 그 다음에 이걸 대놓고 물어보기에도 그래. 근데 문제를 풀 때 친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손쉽게 문제들을 풀 수 있다 보니까 좀 기본 베이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죠. T 간격, 허용된 T, 지금 T 간격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구나,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좀만은 이제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T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텐데 그 첫 번째 이제 부분들 살펴보자. 이제 기체는 살펴보지 않으셔도 돼. 우리는 0켈빈이다라고 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온도인 거지. 왜냐하면 0켈빈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세상에 진동들이 없어. 진동들이 없으니까 너가 있구나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없겠지. 그래서 연력학제 3법칙 절대온도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문화, 사회문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논하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빅뱅을 공부하면서 쌤 그러면 빅뱅 전에는 뭐예요? 몰라. 의미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0켈빈 때 우리는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모든 녀석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상태, 바닥 상태부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T니까 T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0켈빈이면 가장 낮은 상태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가장 낮은 상태부터.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에너지 T로 뭐 하는 거야? 채워지는 형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이쪽 부분들 학교에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선행에서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원자가 T다라고 불리는 녀석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원자가 T. 왠지 정의로 이야기되면 원자가 T. 에너지가 제일 낮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보통 외우거든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지금 원자값이야.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원자값이야. 그래서 이거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위에도 허용된 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더 높은 에너지 부분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도 다 생략하고 교과서에서는 누구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만 표현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학교 쌤이 이쪽이 좀 노멀하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꼬셔버리냐면 원자값 띠에 있는 전자들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전자들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거든. OX, X라는 거야. 그래서 막 쌤, 이게 말도 안 돼요 하고 막 하는데 제발 그런 식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원자값 띠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아니고 채워져 있는 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띠들인 거야. 그래서 원자값 띠 이야기하면 채워진 녀석에서 이게 말로 쓰기가 좀 그래서 자, 채워진 녀석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녀석들. 그래서 0켈빈에서는 더 이상 그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 딱 어느 순간까지 채워지고 나면 원자값띠 안에 다 애들이 있는 거야. 이 밑에도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채워진 녀석들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의 또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원자값띠 내의 전자들은 에너지가 동등하다, 에너지가 같다, OX. 당연히 X지. 왜냐면 얘는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에너지 띠다 보니까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은 녀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이쪽 부분에서 큰 어려운 부분들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값 B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자값 D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원D 쌤 왜 이거 봐 이쪽 부분들 잘 안 봐요. 그림 따기가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좀 읽어보시는 용도로 하고요. 그래서 쌤이 이제 내년부터 올해 겨울부터는 아예 좀 이렇게 써놔 있어도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보질 않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내 판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 그냥 구성하는 게 왠지 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쌤 다른 내용 넣어주세요. 또 이런 친구들이 분명 또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원자값띠와 우리는 전도띠에 대한 개념들 원자값띠는 이야기했고요. 전도띠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원자값띠는 누구 0켈빈 상에서 또는 상온에서 뭐였구나?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켈빈이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0켈빈이었을 때는 이곳에 다 전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위치가 같은 거 나타내는 거지 에너지는 다 다른 거야. 자, 근데 전도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도띠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녀석이네. 그런데 얼마? 300켈빈. 우리가 보통 이제 상온으로 이야기하는 녀석인 거지. 273이니까 27. 근데 보통 스탠다드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20도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25도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연력학 물리 쪽에서는 그냥 300켈빈은 그냥 표준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룸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300켈빈 그냥 상온인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 여기에 있던 이 전자들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보니까 열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 분자들의 진동이 커져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에너지들을 얻어서 다음으로 다음 에너지띠로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원자값띠와 전도띠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의 차이를 띠, 간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제 이쪽 부분 또 재미가 없잖아.
어느 책에 봤더니 쌤 띠틈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우리 학교 쌤은 띠틈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아, 띠틈은 꼰대들 거야. 옛날 수능 문제들 보면 다 띠틈이에요. 근데 용어들이 바뀌어가지고 띠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띠틈, 띠간격 우리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분명 원자가 띠 안에서 0켈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동할 수가 없어서 이 녀석을 원자가 띠에 있는 저 전자들을 우리는 무슨 전자? 속박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구속돼 있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속박전자가 있지만 전자가 있지만 이동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간 이 전자들을 보고 우리는 얘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네. 더 이상 구속 안 돼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전도띠에서는 누가 있고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원자가 띠에서는 전자가 없다가 아니고 속박된 전자들만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런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양쪽에다가 쌤이 전기장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기장이다.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인 거야. 자, 그럼 이쪽에 쌤이 플러스 극을 놓았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속박 전자들은 이동해 못 이동해? 이동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올라간 녀석이 또 이것도 미리 선행돼 있는 친구들 쌤 양봉이 생겼으니까 그 양봉 쪽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조금 일어나는 거지 많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속박전자들은 지금처럼 전기장을 걸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은 이동이 없지만 자유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 자유전자와 속박전자, 원자가 띠 안에 있는 전자들 친구들이 뭐 해주시면 된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녀석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개념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전하 운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봅시다. 그럼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운반자의 역할, 우리는 플러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 운반자에는 누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자유전자 이야기되는 얘는 누구야?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었었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 양봉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양봉은 가상의 입자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또 양봉은 플러스 전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살펴봤더니 고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준위들로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들이 처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일이었었거든. 근데 열을 받건 아니면 빛을 받건 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전자가 하나가 삥 하고 튕겨나갔대. 튕겨나가버리니까 모든 녀석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얘는 무엇이 되겠어?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양이온. 그래서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B, 이 녀석이 C다 라고 한다면 C는 양이온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멍들이 생겼네. 이 구멍을 보고 우리는 잠시 후에 명칭을 이야기할 텐데, B의 입장에서 봐봐. B의 입장에 있는 이 전자는, B의 입장에 있는 저 전자는 B한테 잡혀있으나 C한테 잡혀있으나 다 뭐해? 속박돼 있는 거지. 근데 옆에 있네? 한번 가볼까?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옮겨오기 시작해. 옮겨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A, B, C 저 원자들의 이 모형들이 C 입장에서는 양이온이었었는데 전자 하나를 받아서 C 입장에서는 누가 돼버려? 중성이 돼버리고요. 이곳에 이제 전자를 이 녀석이 받았고 이 지점에 이제 또 누가 생기는 거야? 양봉이 생겼네. 그죠? A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에서 얘로 가는 거, B에서 C,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 큰 에너지가 필요 없어. 왜 바로 옆에 접해 있고 이동 통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매우 조금만 있어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양이온이 됐네. 시간이 더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C는 당연히 중성이겠고요. 그리고 이 녀석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던 이 전자가 또 속박전자가 삑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유전자 이야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 얘들은 다 속박전자야. 속박전자들만 있는데도 지금 무언가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살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지금 봐, 결국은 아까는 여기에 있던 이 구멍이 여기까지 결국은 간 거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를 보고 무엇이다? 눈에 보이거든. 전자가 들어갈 구멍. 그래서 양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봉의 이동이 왼쪽이구나. 근데 실제로 움직인 녀석이 우리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지.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봉의 이동 방향이 반대니까 양봉은 그럼 플러스 전압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다. 플러스 전하가 아니고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한다 라는 관점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양봉 부분은 지훈이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갔는데 잠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괄약근 조절이 안 돼서 방구를 뽕 하고 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구를 끼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커지면서 쿵 하면서 저 녀석 방구 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자, 공기방울이 위로 이동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사실은 그 빈 공간에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물 중에 얘는 수압이 크고 얘는 수압이 작지. 오히려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채워지다 보니까 공기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물의 이동이네. 근데 물이 이동한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공기방울 위로 떴어. 그 개념이 양봉이야. 실제로 얘가 막 얘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다. 야, 공기방울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게 편한 것처럼 물이 이동했다는 안 보이지만 공기방울이 이동했다는 보이니까 전자가 이동했다는 안 보이네. 그러면 공기방울 양봉이 이동해 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하지만 둘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개념에서 가상의 입자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이 개념까지도 좀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교시, 2교시 중에서 이제 회로에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하는 것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머리가 아픈 부분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내용인 거죠.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임시형 그만 걷나요? 임시형. 재현이 혼자 공부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뭐 혼자 공부해도 뭐 이쪽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냥 집에서 혼자 하기 좀 힘든 친구들,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문제들 풀려있는 거 학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우린 전기 전도성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야기할 텐데, 저 전기 전도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녀석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원인 결과 법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왜 고전 역학, 고전 전기학, 고전 자기학들은 다 원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 가속도의 법칙,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알짜 힘을 받아서 누구 시간 동안 얼마나 운동 상태, 속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원인이었었고 결과였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우리는 전하들의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적게 흐르는지도 질량에 대비되는 녀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스트레스, 전기 저항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힘에 저항하는 정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 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는 전압을 쓰다 보니까 이 전압이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개념인데 예전에는 힘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말 자체도 기전력, 일렉티브 모티브 포스라고 이렇게 20세기 초반까지 그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들의 양이 결정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에서도 자기장은 누가 원인이었었지? 전류가 원인이었었고 원인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결정이 되네요. 이게 결국은 2단원 부분에서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인 거지. 다 원인 결과다 보니까 역학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쪽 부분들이 편해. 같은 논리성을 가져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비 저항, 줄여서 우리는 저항이다.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 알잖아. 그치?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과 숙였을 때 언제가 저항이 크다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기하적인 요소에 우리가 기인하다 보니까 길이에 뭐하는구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하들이 움직이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뭐하는구나. 커지는구나.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을 테니까 단면적이 뭐하는구나. 반비례하는구나. 그 다음 비례상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비례상수를 보통은 그리스 소문자 로우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녀석을 보고 우리는 비저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열하고 같은 개념인 거야. Q는 C양탁 했었을 때 C가 비례상수,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비열이 아니다가 아니고 열의 비를 알려주는 녀석이라면 저항의 비를 알려주는 녀석이다 보니까 얘는 누구구나? 물질의 특성을 알려주는, 즉 비저항을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의 비저항과 우리 플라스틱의 비저항을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의 비저항이 커. 왜? 비저항이 커서 저항이 크니까 흐름을 방해받는 정도가 커서 자유전자들의 이동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저항은 교육과정에서 안 내. 희한하게 저 비저항으로 안 되고요. 우리는 누구로 내는지 이제 살펴봐 봅시다.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살펴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기 전도성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값으로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전기 전도도에 관련된 실험 문제들이 아마 친구들이 이쪽 파트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도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전기 전도도를 보통은 그리스 소문자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전기 전도도가 좋다는 건 저항이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의 자체가 전기 전도도는 누구하고 비저항하고 반비례 관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머릿속에 그냥 넣으시면 돼.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회로도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로 표로 주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전압을 걸어주었는데 A물체 같은 경우에서 지금 A물체를 쌤이 양단의 전압 V를 걸어줬고요. B물체를 다음과 같이 걸어줬고요. 무조건 한 개는 통일을 시켜둡니다. C물체 살펴보니까 C물체도 다음과 같이 걸어줬답니다. 그래서 전압은 다 V만큼 걸어주고
그런데 길이를 살펴보니까 이 길이가 얘는 얼마만큼 2L이었었고요. 얘는 길이가 L이었었고요. C는 길이가 L이었었고요. S는 단면적이 얼마였었냐면 S였고요. B의 단면적은 2S였고요.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산수 계산을 잘할 수 있을까? C의 단면적은 2S였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암페어미터를 설치했더니 얘는 이 암페어미터를 설치했더니 얘는 I의 전류가 흘렀고요. 얘는 2I의 전류가 흘렀으며 얘는 2I의 전류가 흘렀대요. 이렇게 주고 이제 보통 물어보는 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전기 전도도와 B의 전기 전도도와 C의 전기 전도성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작냐, B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여기에서 딱 회로만 들어가면 친구들이 항상 늘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접목시키면 되는 거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비저항과 단면적과 길인데 전기전도성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기전도성 분의 1 그리고 단면적과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게 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전류를 물어보면 우리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에 비해 의해서 이 녀석들이 뭐해지겠구나, 정해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니까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의 비가 V는 IR 이용해서 살펴보니까 A건 B건 C건 전압의 비는 다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전류의 비가 1대 2대 1대 그럼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대 1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비가 2대 1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저 시그마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시그마 이야기해보면 이 녀석은 저항의 역수에다가 단면적과 길이로서 이루어진 녀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산수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타임어택 들어가는 건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빠가 저항의 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1이네. 그래서 저항의 비 2대 1대 1. 좋은 거야. 그 다음 길이의 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1. 2대 1대 1. 그 다음 단면적의 비 살펴보니까 1대 2대 2. 1대 2대 2. 이거 계산해 달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네.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얼마만큼? 2대 1대 1로 A가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구나. 이거 나오면 이게 가장 어려운 축을 담당하는 그냥 한 축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 것 두 개인 거지. 오음의 법칙 정도 우리 하나와 그리고 저항과 전기 전도성으로 저항에 대한 특징들 잡아내면 이런 문제들 뭔가 실험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비저항이나 교육과정에서는 비저항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전기전도도는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전기전도도 교육과정 위배 아닙니다.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어. 무료원 과정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나 비저항은 결국은 뭐하니까 비례관계이다 보니까 비저항이 커졌다, 저항이 커졌다, 전기전도도는 뭐했다? 작아졌다. 이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에 비저항이 거의 10의 마이너스 10승 굉장히 작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온도가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비저항이 커졌지. 저항이 커졌지. 왜? 왜 저항이 커졌을까요? 구리는 자유전자들이 많잖아. 전도띠 상태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자유전자들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충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충돌 횟수가 커지니까 충돌 횟수가 뭐였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충돌 횟수 증가했어. 충돌 횟수 증가하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커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커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안 물어볼 가능성이 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매우 복잡한 내용, 열정 요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얘는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부도체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할 텐데 부도체 같은 경우 같은 표현인 거지. 부도체, 절연체. 그 다음에 물리2에서는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유전체 이렇게 표현한다. 왜냐하면 유전율을 가지고 도체와 부도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정도가 무한대야, 도체야.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정도가 작아, 부도체인 거야. 자,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인데 물리1에서는 아마 유전체의 표현은 안 쓸 테고요. 부도체 입장에서 온도가 커지면 비저항이 작아졌네? 왜 작아졌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속박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뭐 했으니까? 자유전자가 돼버렸으니까 그 전자의 수,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한 거야. 조급.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부도체가 도체보다 비저항이 작아지진 않아. 그치?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부도체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넣고요.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 바탕 요인데 띠 모형으로 이 부분들이 왜 얘는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얘는 물어볼 가능성이 좀 희박해. 얘는 띠 모형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띠 모형으로 설명되는 얘 이유 정도는 친구들이 모형에서 그림들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아래쪽에 우리는 원자가띠, 원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전도띠가 있었는데 전도띠에서는 자유전자가 지금 부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에너지 간격, 띠 간격 사이로 공급되는 이 녀석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픽 하고 올라가 버린 거죠. 픽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녀석은 이곳에 자유전자의 수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양쪽에 무엇을 다음과 같이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자유전자들의 이동들이 더 자유스러울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띠 모형의 관점으로 얘는 설명이 되는데 얘는 띠 모형의 관점으로 설명이 안 돼. 훨씬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체와 부도체 중에 도체는 다전자 원자들의 엄청난 결합들, 여러 상호작용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머리 아파, 골 때려, 이쪽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바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요. 아인슈타인 모델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때에는 페르미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쪽에는 보손 입자를 이야기하면서 중구난방 이쪽 부분들을 발전을 해. 서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이론으로 더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파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오케이? 친구들이 지금 좀 졸아가고 있으니까 네, 한 개 정도만 이제 설명하고 좀 쉬었다 가고요. 쉬었다 갈 때 쌤이 문장 하나에 OX를 맞추면 쉬는 것이고요. 아니면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설명하는 거 남았는데 그럼 문제 쉴 건지 안 쉴 건지 결정 지어 봅시다. 양공은 전도 T에서 이동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말장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 이제 자신감이 생긴 우리 지훈이의 결정에 쉬는 시간이 양공은 전도띠에서 이동한다. 왜? 왜 그냥 느낌이 X야? 전자 그치.
그치. 전도띠에는 양봉은 없어. 그쵸? 척박전자가 전도띠로 가서 자유전자가 되니까 빈 구멍, 양봉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말 자체가 양봉은 전도띠에 없는데 무슨 양봉에서 이동한대. 양봉은 항상 어디에서 이동하는 거야? 원띠, 원자가 띠에서 이동하는 녀석이다. 이런 식의 말장난만 좀 조심해 주시면 이쪽 부분들은 회로 부분들 좀만 연습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띠 이론과 전기 전도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들이 에너지 간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에너지가 커지면서부터 원자가 띠의 간격도 커질 테고요. 전도띠의 간격도 커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겹쳐버리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보통 여기까지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보통 겹쳐져 있게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은 도체다. 왜? 우리는 여기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매우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양봉이 만들어지기는 해. 근데 의미가 없어. 전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전자들의 이동으로 그냥 설명해도 되니까 이게 양봉 이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쓰진 않습니다. 도체 부분들.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에 대한 내용으로 너 원띠, 너는 전도띠. 그 다음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가 띠는 이만큼인데 전도띠는 이만큼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부도체냐 반도체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간격이 얼마인지알고. 그러니까 하나는 좀 A와 B 중 하나가 도체이고 하나는 반도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는 D 간격이 부도체, 전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좁게 만들어 둔 녀석이고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D 간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부도체. 퀴즈 하나 한번 해볼까? 반도체는 그러면 도체 쪽에 가까운 녀석일까? 부도체 쪽에 가까운 녀석일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얘는 얘와 더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만 살짝 보더라도 전기적인 성질이 얘는 그냥 부도체인데 좀 더 잘 흐르는 녀석인 거야. 띠간격이 뭐여서 작아서. 자, 그래서 세미컨덕터 이야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훈이만 이렇게 맞추면 쌤 왜 저한테는 퀴즈 안 내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키는 나 왜 민혁이가 맞춰주세요. 자, 이들이 비비비 다음은 허용된 띠들을 나타낸 모형이에요. 이 물질은 도체일까요? 도체가 아닐까요? 도체. 제발 낚이지 마. 우리 아까 다 생략했잖아. 0켈빈이나 3켈빈 그 부분을 다 생략했잖아. 괜히 이런 것들 보면서 쌤 얘는 부도체다. 아니야,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 이미 원자값이 다 채워져 있고 허용된 전도띠 더 높은 에너지 자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지. 띠가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넌 누구나 도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내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쌤이 보통은 한 주 있다가 테스트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인데 얘는 오늘 내용 바로 10문제 테스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갈게요.